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평생 경제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최근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좌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제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60여 년 한국이 건국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걸어온 경제 발전의 역사와 더불어서 오늘날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해법까지도 한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지 않고는 이 역사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개발연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공적인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산업화를 성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가 부딪히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부터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적어도 한 5, 60년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는 어떤 정치 경제 체제를 추구했는가 하니 민주주의 경제 평등의 이념에 따라 가지고 너도 나도 다 평등하게 잘 사는 행복한 경제를 만든다는 이상하에 소위 말하자면은 경제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5, 60년 동안 추구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미 국가에서는 소위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혼합 경제라고 그러죠. 이런 체제를 채택했고 유럽 대륙 국가들은 주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 경제 체제는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좀 개선해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데 이 원인은 이런 체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의 바로 이 말하자면 번창이 큰 원인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가 정착되면서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후진국을 공략해서 점점 전 세계에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체제로 이렇게 포섭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좀 더 평등한 경제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응 논리에서부터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또 사회주의 이념을 조금 도입을 해가지고 경제를 운영하자 하는 차원에서 영미 국가에서는 수정 자본주의 혼합 경제 체제를 추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사회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이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5, 60년 동안 이런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전 세계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뭐냐? 경제가 0% 혹은 1% 정도의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소위 이걸 장기 저성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은 완전히 멈추고 더 나가면 평등이라고 하는 목적을 추구했지만 경제적으로 더 불평등한 사회가 결과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저성장 양극화라고 하는 말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되고 경제 성장은 정체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가 추구했던 목표는 바로 성장도 잘하고 분배도 잘해서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경제학계를 어렵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잘 사는 균형되고 행복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더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후진국들도 지난 5, 6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경제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경제 체제를 추구했는데, 다시 말하면 많은 후진국들도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소득을 재분배해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딪힌 문제는 후진국의 경우에도 일부 몇 개의 나라를 빼놓고는 모두 다 저성장과 양극화에 직면했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도대체 우리가 어느 누구 정치 지도자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학자도 성장이 안 되고 양극화가 되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고, 모든 학자와 정치인들이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정책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지식인과 국가 지도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전 세계 경제의 보편적인 현황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성장과 양극화이고, 이거는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의 정반대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소위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 선진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해서 소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양대 정치경제 체제를 주축으로 해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았고 국가 운영과 경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10여 년 동안은 전쟁과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권의 그 혼란과 이 대립 속에서 사실은 국가는 건국을 했지만 경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도 충분치 못했고 그 전략도 충분치 못해서 어려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반에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부국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산업화를 이루고 소위 산업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공부를 일제시대에 다 했고 뭐 우수한 성적으로 일제시대 공부를 잘 했으니까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후발주자로서 출발해서 선진국 서구를 따라잡은 그 훌륭한 경제 발전의 그 성공 노하우를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으킨 데 잘 응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말하자면 개발연대 18년 그 이후에 50 정부까지 포함해서 근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바에 의하면은 196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적어도 한 30년 동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 안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면은 동반성장까지 했다는 것이죠.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그 비율이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반해서 같이 발전함으로써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경제를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추구했던 더불어 잘 사는 동반 성장의 경험을 30년 동안 이뤄냈고 그 경험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이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서부터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이 예를 들면 뭐 수출주도 성장이다, 뭐 여러 가지 중화공업 육성이다, 뭐 여러 새마을 운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뤄냈는데 놀라운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나서 민주화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다시 말씀드리면 1990년대 초반서부터 한국 경제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실망스럽다 하는 것이죠. 80년대 후반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체제 모두가 바뀌었습니다만 특히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개발연대를 포함한 개발연대에는 말하자면 너무 불균형을 많이 초래하고 뭐 지역 간에 혹은 기업 간에 뭐 개인 간에 이렇게 해서 불균형을 많이 초래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박정희 시대에 반대로 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반박정희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정치를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은 돌이켜보면 사실은 개발연대에 반대로 하면은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잘 사는 선진화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을 이제 말하자면 답습하는 것이죠. OECD라든가 월드뱅크, IMF에서 제안하는 모든 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위 요즘 말로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형성된 경제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와 정책 리스트를 가지고 열심히 지난 30년 동안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역사를 6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30년 동안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30년 동안 했던 한국 경제가 9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평균 연율로 한 2%대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은 놀랍게도 이북도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개선이 되느냐? 소득 분배는 90년대 이후에 개선은 고사하고 계속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년대 후반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열심히 선진국이 되겠다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정책을 베껴서 이제 쓰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선진국이 부딪힌 것과 똑같은 저성장, 그 0%대에 가까운 저성장과 소득은 오히려 소득 분배는 악화되는 소위 저성장 양극화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소위 헬조선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떠들고 많은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소득 수준은 1인당 2만 불이 넘고 거의 뭐 3만 불 가까이 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득 수준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동력이 있어서 성장이 돼야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쌓은 부를 깎아먹으면서 사는 거지 새로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성장도 잘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잘 아시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요즘 뭐 대학 교육을 워낙 많이 시켜서 전 국민이 대들 자라고 하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만은 대학에 가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아주 대단히 어려움이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요즘 또 건강하게 사는 이런 소위 새로운 의학 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장수 사회가 되면서 점점 나이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젊은 사람과 장년, 노년들의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가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소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딪힌 문제인 겁니다. 중산층이 와야 됨으로써 상층과 하층이 확연히 구분되고 하층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저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아주 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경제학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위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책을 한다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주장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선진국을 따라 하면 그리고 반박정희식으로 하면 행복한 선진국이 된다고 다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도 제가 드리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방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관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노력한 결과는 다 무위에 그쳤다. 정반대로 기대와는 정반대로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선진국과 대단히 유사하다. 선진국들이 지난 6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수정자본주의라든가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런 체제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30년 동안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장은 안 되고 분배는 악화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우리가 30년 동안 개발연대를 포함하는 3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루었던 세계적인 동반성장의 기록은 어디로 갔느냐? 이 질문과 동시에 그럼 그 당시에 이런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은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이 기록은 너무나 훌륭한 기록이라서 20세기 들어와서도 이런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선진국의 기록과 비교해도 탁월한 기록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중국이 우리의 후발자로서 우리를 많이 무임승차를 해서 배워가지고 이 중국도 한 30년 동안 연평균 10%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분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에 비하면 족탈불급이다. 한국을 전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 성공을 이룬 그 역사의 원인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한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훌륭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경험과 우리가 이루었던 이 성공의 역사, 그 다음에는 실패의 역사죠. 이 역사를 반추하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저 미래만 얘기하고 있다. 미래를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장밋빛만 내걸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국이 지난 해방 이후에 걸어온 소위 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추세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 컬러로
그린 그림이 장기 성장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잘 보시면 1960년대까지는 3%에서 4% 정도의 성장을 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 갑작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1980년대 말까지 평균적으로 10% 넘는 성장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성장 추세가 계속 내려가서 오늘날은 3% 미만 2%대의 성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연대 30년의 경제 정책과 정치 체제를 다 뒤바꿔서 반대로 하면 된다고 했더니 결과는 또 정반대의 경제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그림은 세계은행에서 1990년대 초반에 전 세계 40여 개국의 국가들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각 국가의 그 이전 한 3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평균과 그 다음에 각 국가가 보여준 그 소득 분배의 양호함을 측정하는 지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 분배가 양호하느냐 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측정을 하고 비교를 해본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왼쪽 편에 맨 위에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한국이 한 30년 동안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밑에 수평축을 통해서 쭉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소득 분배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이제 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위 20%의 소득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눴더니 그 배율이 10배라는 거예요. 이 이하가 되면 상당히 양호한 소득 분배를 유지한다고 보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이 바로 이 안에 또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양호한 동반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런 것이죠. 이게 놀라운 기록이고, 이건 세계 경제 발전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기록임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과정에 우리 모든 국민이 열심히 참여했고 피땀 흘려서 이룬 성공인데, 이 성과로부터 우리가 훌륭한 교훈을 찾아내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우리 문제를 푸는데도 별로 제대로 잘 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그 1990년대 이후에는 그럼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소위 도시 가구의 소득을 가지고 지니 계수라고 그래서 얼마나 소득 분배가 균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건데,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이고,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이렇게 균형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90년대 이후에 다소 내려가는 듯 하다가 90년대 중반서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약간 개선이 되는 듯 하지만 이건 아직 이 추세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대 이후에, 그 이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양호한 동반 성장을 했지만 90년대 이후에 소득 분배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하는 것이 이 자료로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없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없이 발전할 수 없다고 그러면 뭐 재벌만 있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도 있겠지만, 재벌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모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그 경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300인에서 500인까지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견기업의 숫자를 추적을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이 숫자가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에서부터 이 기업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 이전은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다가 기업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이후에 90년대 초반서부터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데요.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광공업 사업체 숫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도 과거에 6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던 대기업들이 말이죠. 199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서부터 급격하게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을 측정해보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이게 100이 넘으면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 지표가 100 이하라는 것은 숫자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재미있는 것은 이 숫자는 참 이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말까지는 이 숫자가 항상 100이, 이 지수가 100을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후반 이후에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지수가 7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매년 한 30% 정도가 중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하락하고 있대요. 숫자가, 크기가 성장이 안 되고,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60년사를 놓고 보면 놀랍게도 6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강력한 기업이 계속 등장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수출을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90년대 이후에는 이 소위 말하면 역동적이고 강력한 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 예를 들면 국내 총 투자율을 보면 말이에요. 1960년대에서부터 1990년까지는 계속해서 투자가 증가하다가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가 떨어지는,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고 성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국내 투자는 안 하지만 해외 투자는 90년대 이후에 계속 늘어나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국내에는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전부 다 해외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를 국내외로 나눠서 본 건데,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지만은 국내 투자는 투자율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열심히 정부가 지원하고 독려하며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고서 그 번 돈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살아나고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온 내수가 살아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을 하고 나서 그 돈을 국내에 와서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없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나중에. 이 돈을 거의 해외로 다 나가서 해외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열심히 수출해서 돈 벌게 하고 그걸 해외 투자함으로써 우리 국내의 일자리를 다 해외에 팔아먹은 거예요. 국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이 투자가 해외로 나가서 다 외국의 일자리 만드는 데 써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 기업이 나쁜 놈 아니냐, 왜 나라를 위해서 국내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기업이 장사가 안 되는데 왜 투자를 할 것이며, 기업이 투자를 마음대로 못하게 했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투자해봐야 별로 큰 이익이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은 항상 이익이 생기는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부 경제 환경, 기업의 경영 환경이 그만큼 나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갔다고 해석을 해야지 옳은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국내 투자를 안 하시오? 기업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답을 찾아주면 기업들은 들어오는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미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까지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온갖 읍소를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기업들은 돈 벌고 국내 투자하면 안 된다. 왜? 대기업은 이제 그만하고 좀 중소기업 해야 된다. 말이야 좋죠. 근데 대기업도 투자 안 하면 그 돈이 다 어디가 해외로 가는 거지. 중소기업들은 투자하라면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대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따라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고 서비스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늘어나고 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보기 싫다, 나쁘다, 뭐 이념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 규제하고 투자를 규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대기업들은 다 돈 들고 해외로 가니까 국내만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만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숫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다음에 몇 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한국 경제의 소위 생산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데이터인데 이건 뭐 약간 기술적이라서 제가 긴 설명을 안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놀랍게도 보시면 여러분 개발연대 30여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지난 9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 된다고 애를 썼지만 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기업들의 전체 자산, 총 자산을 묶어가지고 6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거예요. 이걸 보면 놀라운 것이요.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연평균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규모가 40%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에서부터 말까지, 예를 들면 90년대 외환위기 이전까지죠. 이때는 한 17% 정도 증가를 했고 그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평균 한 3%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발연대 40% 넘는 성장을 하던 기업 부문이 오늘날은 2%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간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 그리고 어려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연대 3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포함하는 30년 동안은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 경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민주화 이후에 그 성장의 능력이 계속 떨어져서 오늘날은 이 2%도 안 되는 저성장과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박정희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진국으로 간다. 박정희 시대는 우리가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달려왔더니 박정희 시대에 이루었던 그 찬란한 업적과는 정반대로 장기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다음 기회에는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왜 박정희 시대는 그런 성공이 왔고 왜 지난 30년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는지 더 나아가면 전 세계가 지난 60년 동안 열심히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온 세계가 노력했는데 왜 결과적으로 반대가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아마 설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